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러시아에 관한 겁니다. 신북방 정책 뭐 러시아 하지만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가 제가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전문가는 이문영 교수 같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인데 제가 현지에서 느꼈던 또 이 대사로서 양국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감없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사 시절에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이 시베리아. 제가 러시아 대사로 간다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야, 너 유배 가는구나. 어떻게 잘못 보여가지고 그렇게 쫓겨나는 거 아닌가. 추운 데로. 어, 축하 전화보다 위로 전화가 많았어요. 그렇게 아직도 러시아를 시베리아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러시아라고 하지 않고 소련이라고 합니다.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없어진 지가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소련이라고 하고 있고 또 가면 술 많이 먹겠다. 보드카. 또 푸틴 대통령.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다소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아, 이게 모니터를 보고 어디를 눌러야 이게 돌아가지? 응, 그게 잘 안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가 굉장히 아직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점철돼 있구나. 아, 이거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사실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아, 그래서 제가 강의에 주저없이 나서게 됐습니다. 뭘 많이 알아서보다도 좀 편견을 좀 음, 그래서 러시아를 바라보는 오래된 시선들을 좀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거하고 그러려면은 우선은 어떻게 마음을 좀 오픈해야 됩니다. 굉장히 폐쇄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보는 눈을 좀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차에 보면 러시아를 바라보는 오래된 시선을 좀 바꿔야 하겠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열어야 길이 보인다.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다소 편견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북극 항로도 보이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도 보이고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또 희망으로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나라가 여러분 뭐 인터넷에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러시아는 뭐 워낙 큰 나라죠. 한반도의 78배, 또 미국의 1.8배, 우리 대한민국 분단된 대한민국보다는 170배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근데 굉장히 많지 않아요. 1억 4천 한 600만 명 정도. 그리고 종교는 이제 러시아 정교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요. 평균 수명은 옛날에는 굉장히 추운 지방에 또 보드카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는 이제 술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고 제가 오히려 가서 보드카를 더 많이 마셨어요. 러시아 사람들보다 술을 많이 절제하고 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와인도 먹고 맥주도 먹고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도 70이 넘고요. 1인당 GDP가 올해 기준은 제가 아직 구하지 못했지만 2, 3년 전에 보니까 만 한 3천 불 정도 되는 나라고 외환보유고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고 그런데 이렇게 표면상에 나타나는 지표만으로 러시아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포텐셜 에너지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시베리아가 전 국토의 약 60%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거의 다 개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속에 뭐가 얼마나 매장돼 있는지 전혀 완벽하게 조사가 돼 있지 않고 더군다나 기후가 온난화 현상이 되고 또 기술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무진장한 자원들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세계에서 대국이다. 거기다가 덧붙이자면 자원만으로 대국이 또 무기만으로 대국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국이 되려면 문화예술이 고매하고 좀 깊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러시아에 이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는 러시아의 문화예술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러시아 소설지가 아주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스타옙스키랄지 도스토옙스키 등등. 그러다 보니까 제가 러시아에 좀 가까이 하고 싶었고, 또 변호사 시절에 러시아 대사관에 법률 고문을 하게 되고, 또 상트 대학에 가게 되고, 문화예술로서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이 품격 있는 나라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를 바라본 우리의 오래된 시선이 동토 시베리아, 소련, 소비에트 유니언, 푸틴 대통령, 보드카 이런 선입견들을 이제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에트 유니언은 이미 30여 년 전에 역사 속으로 이미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큰 차이점이 거기서 있는데요. 중국은 아직도 공산당 일당이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형식적으로만 말하자면 서구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선거, 또 하원도 선거, 주지사도 선거. 제가 굉장히 친한 의원들이 많은데 어, 저도 뭐 과거에 의원실에 금요일 날 저녁에 내려갔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올라왔거든요. 금기원래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 정치인들도 거의 비슷하더라고. 러시아 하원의원이 450명이거든요. 두마. 그중에 225명은 선출직인데 제가 다행히 러시아 의원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낚시도 가고 이랬는데 어김없이 주말에는 지역구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천받기도 어렵고 굉장히 민주주의. 대통령도 뭐 선거를 해서 여론조사도 늘 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보면은 여기 두잉 비즈니스 인덱스라고 한 4년 전에 통계입니다만은 이 세계은행에서 각 나라의 외국인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기업 환경 평가라는 걸 했는데 러시아가 한 10년 전에는 100위 정도 했는데 최근에 3, 4년 동안에 35위, 중국은 78위, 대한민국은 10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 그 정도로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시베리아는 이제 에너지 자원의 보고가 되고 있다.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기후 변화로 동토가 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전에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원생들이 저걸 보고 있나요? 모니터를? 어, 저기 보면은 100층 가까운 모스크바의 맨하탄이 있습니다. 어, 모스크바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거든요. 1812년에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을 때 다 불태워 버려 가지고 그때 이제 그전에는 목조였는데 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뭐 10층, 20층이 안 되는데 이제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렇게 최신식 빌딩, 맨하탄 같은 빌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러시아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지기 전에 소위 CIS 국가라고 해서 한 10개가 넘는 나라들이 아직도 러시아 말을 뭐 공용어로는 쓰고 있습니다. 모국어로는 쓰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나라들만 보면 한 3억 5천 정도, 3억 2천 2의 EU 국가라고 해서 어, 경제 공동체도 맺고 있고 아직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미치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아직도 군사 대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전라남도 고흥에서 나라호 그 할 때 첫 번째 기술을 러시아하고 이렇게 기술 제휴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러시아는 그 기초과학에서는 세계적으로 뭐 미국과 쌍벽일 정도다 그런 나라고 우리나라하고 교역은 어 이제 한러 수교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1년이 됐는데요. 특히 경제 교육 규모가 코로나 사태를 제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러시아에서 상대하는 교육 국가 중에 7위, 8위 정도의 그런 규모였습니다. 러시아가 제일로 큰
교역 상대국에서 큰 나라는 중국이고 두 번째가 독일인데 우리가 일본보다도 앞서요. 한로 교육 규모가 놀라운 거죠. 일본이 한 8위, 9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럴 정도로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활동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특이할 만한 것은 2014년에 비자 면제 협정을 했습니다. 어, 러시아하고 한국은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왔다 갔다 하려면 비자가 필요해요. 러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러시아하고 대한민국은 비자 면제 국가입니다.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뭐 정치적 평가는 변론을 하고 경제 정책이나 대외 정책은 굉장히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 정책도 굉장히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혁신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북극권 개발입니다. 우리나라도 관심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물류 국가지 않습니까? 거의 물류를 배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유라시아 제2의 실크로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소위 TCR이라고 또 TSR, TMGR 유럽으로 가는 노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게 있고 몽골을 통해서 가는 거가 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경제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 철로가 노후하고 뭐 또 남북 관계가 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배로만 이 물건을 실어 나르지 않고 이 죽어 있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또 많이 이용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규모가 이 정도 커졌고 또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철의 실크로드가 머지않아서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옛날에 해초의 길, 마르코 폴로의 길, 이제 우리의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륙으로 분단된 조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우리 김병현 원장님이 북한경제 전공자고 또 서울대학에서 오늘 그 평화통일 연구하는 데 아닙니까? 이것만 잘 된다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에는 뭐 G7이 아니라 G5 안에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우선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 뚫릴 것이다. 여기 보면은 TCR 중국을 통해서 예카제린부르크를 통해서 벨린까지 가는 길이 있고 울란바토를 통해서 또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이 길이 열려야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길이 우선 필요하고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눈에 보이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인간에게 필수적이죠. 크게 성장하려면 아마 그런 길이 곧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극 항로인데요. 여러분이 뭐 요새 ESG 경영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기후 변화 아닙니까? 그 기후 변화가 재앙이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가 이 지구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북극 항로라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지금 이것도 경제성이 없긴 합니다만은 북극 항로는 대한민국에는 또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물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네덜란드 노테르담이랄지 뭐 이렇게 물건을 운송하는데 획기적으로 한 뭐 30%에서 40% 물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거죠. 대한민국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열어야 대륙으로 가는 길, 북극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시베리아 가는 길이 열린다.
이거는 그냥 길이 아니죠. 우리의 번영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탑 10을 넘어서 저는 뭐탑 5까지 가는 이 길이 대륙을 통해서 열릴 것이다. 그게 중요한 지점이 러시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극 항로하고 에너지 사업 때문에 대사 시절에 한번 가봤어요. 북극이 아니라 러시아의 북쪽 끝. 옛날에는 곰들의 놀이터였다고 해요. 북극곰들이 와서 놀던 데를 지금은 제가 가봤는데 겨울에는 낮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깜깜한 밤이고 여름에는 밤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곳에 인간이 왜 갔겠습니까? 곰들하고 놀라고요? 곰들 다 쫓아냈더라고. 그건 불행한 일이긴 해요. 곰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걸 이제 기술 개발로 인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야말 프로젝트 1, 2.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적극 참여를 못했습니다. 일본, 심지어 산유국인 사우디도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제가 그 현장에 갔는데 그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참여는 못했지만 놀라운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배 15척을 러시아의 큰 기업체 노바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수주했습니다. 우리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 대사가 방문하는 날 배가 들어왔어요. 막 그걸 뭐 맞췄을 겁니다. 저를 일부러 그날 불렀을 거예요. 야, 한국에서 만든 배가 여기 왔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의 국력이 신장됐고 그 쇄빙 운반선인데 본격적인 쇄빙선은 아니지만 그 배가 그 야말 거기 입항을 했더라고. 저도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 북극 항로와 새로운 에너지 사업 이 통계는 저 아웃 오브 데이트 좀 오래된 겁니다. 10년도 넘은 통계 최근에 업데이트된 걸 제가 아직 제대로 찾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정확한 것들인데요. 러시아와 러시아 북극 지역에 묻혀 있는 석유랄지 가스가 이거보다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스 생산량, 가스가 매장량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거든요. 석유는 네 번째로 많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기술 개발로 인해서 북극해와 러시아 시베리아가 개발된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야말에서 이렇게 많은 그 공장들이 있는데 저 공장들이 우리 한국이 플랜트 사업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유감스럽게 참여를 못해서 저 제품들을 다 봤더니 거의 90%가 중국산이에요. 엄청난 그 비용이 드는 건데 저희들이 좀 아깝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했더라면 여러 가지로 좋았을 텐데 만시지탄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와 같은 플랜트 사업들이 얼마든지 러시아에서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와 새로운 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야말의 LNG 사업인데요. 엄청난 양이 야말 프로젝트 1에서 엄청난 기대보다도 훨씬 많은 석유와 가스가 생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물량이 어디로 갔냐 돌고 돌아서 미국 보스턴으로 갔어요. 직접적으로는 제재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도 러시아산 가스나 수입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갔던 곳이 야말 들야자에다가 끝말자거든요. 그래서 들의 끝이에요. 그 러시아 말로 야말이라고 합니다. 그 원주민들이 쓰던 말이. 우연치고는 너무 들의 끝이거든요.
세상이 끝이라고 했는데 그곳 이름이 야말이더라고요. 곰들은 놀이터였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만일에 배들이 인제 북극 항로를 간다면 거기 들러서 노테르담, 네덜란드 그거가 이제 엄청난 무역 항구인데요. 글로 가는 길이 지금 시험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항로가 열린 건 아닙니다마는. 음 제가 그 대사 시절에 워낙 추워 가지고 저희 꽃갈 모자를 쓰고 뒤에 있는 배가 대한민국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든 1호 선박이다. 엄청 큰 배예요. 한국 대사가 온다니까 그날 맞춰서 배가 멀리서 기적을 쫙 울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갑자기 그 노바텍 회장이 "야 저 배가 오네?" 이거 그런 걸 러시아 사람들이 연출을 잘해요. 내가 놀라고 "야 저렇게 큰 배가 어디서 오냐." "한국에서 만든 배야." 저한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노바텍 회장하고 제가 같이 인제 사진을 찍었는데 저 노인이 러시아에서 재벌 1 위입니다.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요. 우리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배도 15척 주문하고 또 앞으로 한국하고 한국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계속 협력 사업을 하자." 대사로 있을 때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거든요. 웃으면서 "리타이어면 노바텍의 고문으로 오라."고 제가 제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어 그 에너지 기업인데 굉장히 큰 기업이죠. 한국하고 아주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러시아가 이제 북극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극하고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지만 옵저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극 협회라는 것도 있고 그 북극 대사도 임명을 했고요. 보면 러시아가 자원 개발을 통해서 러시아 경제를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 또 북극을 두고 이제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북극 지역의 평화와 국제 협력을 유지하겠다. 또 북극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뭐 곰이랄지 고래랄지 뭐 생태계가 파괴될 걸 우려해서 그걸 보존하겠다. 또 북극 항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정했더라고요. 제가 러시아 북극 대사 만났더니 저한테 막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북극을 개발하면서 또 보존도 하고 또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겠다.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큰 지금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북극 항로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연해로 접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국도 북극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한국에도 북극 대사가 있어서 저 회의에 업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6월 달에 러시아하고 한국이 19년 만에 소위 스테이트 비지트라고 국빈 방문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대사 때인데요. 러시아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조금 뭐 중국이나 미국에 밀리지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아직도 초강국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로서 정말 그거는 가까이 가서 보면 느껴집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러시아가 뭐 어떤 나라 우리보다 잘 살지 못하지 않나. 국력이란 걸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되고 고유한 전통이 있어야 되고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굉장히 대사 순위가 굉장히 낮아요. 러시아 외교부에서 이제 대사들 이제 대하는 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이랄지 중국, 일본 A급으로 한다면 한국은 상당히 낮죠. 그런데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서 제가 러시아 정치하면서도 이제 러시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친러파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어요. 또 러시아의 한국 대사관의 법률 고문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주 눈에 띄게
잘해 줍니다. 예를 들면 북한 대사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북한 대사가 거물 대사입니다. 김영준 대사라고, 나이도 저보다 한 10살 많고 노련한 외교관인데 이제 간혹 만나지 않습니까? 북한 대사랑. 저도 이제 북한 대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국가를 대표하니까 제가 옛날에 정치할 때는 뭐 한 정파를 대표했지만 밖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듯이 저도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바쳐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갔어요. 이제 북한 대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번 있었죠. 우선은 이제 설날, 설날을 쉬는 나라가 대여섯 나라 됩니다. 이를테면은 남북한, 그 다음에 몽골,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일본은 아시아지만 설날을 쉬지 않은 신정을 쉬요. 설날 앞두고 러시아 외교부에서 초청을 합니다. 민속 명절 설을 쉬는 아시아 국가 대사들을 다 불러요. 러시아 외교부의 영빈관, 영빈관이 아주 굉장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러시아 제국의 그 황제들 그림도 있고 굉장한 데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저 그때 처음으로 북한 대사를 이제 만나야 되니까 제가 만만히 준비를 하고 이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다행스러운 건 대한민국이 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저도 모르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아시아 국가 이렇게 대사들 만나는데 또 제가 정치를 해서 그런지 겁이 좀 없어요. 당당하게 중국 대사도 좀 뭐 만만하게 보고 있다 갔는데 북한 대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김 대사님, 저 한국에서 온 우윤근 대사입니다. 제가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악수를 안 받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저는 자유로우니까. 경직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굳은 자, 굳으면 안 되잖아요.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뻣뻣하면 이기겠어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 부드러워야 잘하는 거죠. 훨씬 부드럽게 가서 악수하니까 악수는 안 하고 저한테 "알고 있습니다." 딱 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중국 대사하고도 친했어요. 제가 싱가포르 대사 미리 제가 뭐 작업을 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정치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건 부드러우니까 몽골 대사는 뭐 여성분인데 제가 뭐 가족처럼 관제에 불러서, 그래서 다 안면이 있어요. 베트남 대사 형 동생하고 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어드레스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차례차례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누가 먼저 하느냐. 먼저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이제 뭐 "축하한다. 너희들 민속 명절 설날인데 뭐 동양 고유의 전통 어쩌고 저쩌고 쭉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맨 먼저 치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다고 로비를 하기도 어렵잖아요. 날 먼저 시켜주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긴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이따이 차이나 앰버서더, 중국 대사가 먼저. 우리가 해볼 수가 없죠, 중국 대사를. 중국 대사가 멋지게 연설 따고 두 번째 국가. 그래서 저도 이제 나머지 대사들이 이제 서열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유진이 딸이 남한 대사 우윤곤 미스터 우 연설하세요. 제가 정말 그때 뭐 저가 위대한 인간이어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을 아시아 국가 중에 베트남도 맹방이에요. 러시아하고 북한은 뭐 70년 동안 교류. 우윤군 당신이 연설하세요. 그 순간 제가 북한 대사의 표정을 봤어요. 완전히 얼굴이 그냥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사진을 찍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굳어가지고 석고상처럼. 나이도 70이 넘었고 외교관도 우윤군이 저놈한테 밀리다니.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배려를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제가 중국 대사도 들먹이죠. 북한 대사 김영준 선배님이라고 하려다가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아서 대사님, 우리 남북 간에도 이제 앞으로 잘 지내고 오늘 제가 먼저 연설할 기회를 갖게 돼서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얘기를 공손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칭찬도 좀 하고 다른 얘기 했는데, 그다음에 넘버 3 북한 대사, 넘버 4가 베트남 대사, 그다음 몽골 대사, 싱가포르 대사, 순서를 서열을. 그래서 한국이 이런 대우를 러시아에서 받고 있다. 저도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러시아의 정치인들 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러시아 하원 의장하고도 이제 뭐 좀 과하게 표현하면 형제처럼 지냈는데, 그중에 우리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저는 이제 미션이, 제가 사명이 국빈 대우를 해주라는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을 국빈 대우를,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근데 국빈 방문은 19년 전에 딱 한 번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러시아가 국빈 온갖 예우를 다해서 대접하는 겁니다. 나머지 대통령이 여러분이 갔지만 공식 방문에 불과했어요. 공식적으로만. 그래서 제가 19년 만에 모처럼 제가 대사로 갔는데, 우리 한국의 위상이 이 정도로 커지고 했으니 국빈 예우를 해다오 이렇게 했는데 잘 됐어요. 사실은 잘 돼서 우리 대통령이 왔을 때 19년 말에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이제 모든 대통령이 국회에서, 그 나라의 국회 가서 연설해야 이게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미국 대통령 오면은 한국의 국회, 국민의 대표 앞에서 연설해야 이게 이제 예우를 받는 거죠. 우리 대통령들이 많이 갔지만 러시아 하원 국회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커졌다. 저도 뭐 큰 보람을 느끼고, 그때 이제 한러 정상 간의 공동 성명을 많은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뭐 낮은 북한 핫산, 뭐 물리협력 사업, 북극 항로, 뭐 양국 군사 기술 협력도 하자, 여러 가지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했지만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2, 3년 만에 다 이룩될 일들이 아니어서.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그 대통령이 한러 정상 간에 했던 공동 성명의 내용들이 머지않아 곧 성취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이제 활성화되려고 하니 중국이 견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1대1로라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다 중국이 자기 영향력 하에 넣기 위해서 소위 1대1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협력을 맺고 있지만 속내는 아주 복잡합니다. 원래 가까운 나라하고 사이좋기가 어렵지 않나요? 중국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미국을 상대하려니까 둘이 힘을 합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1860년에 베이징 조약으로 인해서 이 극동 지방이, 연해주가 러시아로 넘겼거든요. 중국은 옛날에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1960년대 중소 국경 분쟁이 있었죠. 우수리강 사건이라고, 국경 수비대에서. 지금 동맹을 맺고 있지만 잠재적으로는 러시아는 왕년에 우리가 말이야 공산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우리가 종주국이었고, 마오쩌둥은 우리 밑에서 도움을 받아 나라였는데 지금은 G2 국가가 돼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속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보면은요, 중국은 북한을 꽉 이렇게 결사 동맹을 맺고 있죠. 러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는 굉장히 우대받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는 저보다도 훨씬 눈에 보이게 노골적으로 저를 우대하는 거, 대한민국을 우대하는 거죠. 그것은 러시아가 경제 개발 앞으로 협력을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패권을 겨루는 나라니까 옛날에 한 번씩 싸우려고 했고,
또 일본하고 러시아는 전쟁도 했고 또 영토 분쟁이 지금도 쿠릴 열도 분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 러시아하고 크게 원한 살 일은 없어요. 6.25 전쟁 때 이제 뭐 러시아의 군사 고문단이 오고 또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다. 이미 역사 유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로 러시아하고 대한민국이 원수질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그 뭐 요 최근에 문화 교류를 보면 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쭉 보시죠. 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하면은 배로 가면 한 50일 걸릴 게 철도로 가면 20일밖에 안 걸리니까 물류 비용이 엄청 절약되겠죠. 그래서 저기 해상 운송을 하게 되면은 칼루가라고 저 유럽 지역에 아주 러시아에 지금 우리 한국의 공장들이 많은 데가 있는데 해상 운송을 하면 50일 걸리는데 철도를 이용하면 35일.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뭐 2주 조금 더 걸리는 정도입니다. 18일 정도.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이제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여기 이 박사님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제가 늘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러시아를 어떻게 이해하냐? 서양 사람의 얼굴로 동양적인 사고를 하는 나라다. 제가 대통령께 그렇게 설명했어요. 감히 러시아 어떤 나라입니까? 서양 사람의 얼굴로 동양적인 사고를 하는 나라다. 그래서 늘 이 갈등이 심해요. 생긴 건 서양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양으로 가려고 했더니 서양 사람들이 약간 무시해요. 왜냐? 때로는 뭐 약간 그 숲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야만인 같은 대우도 하고 서양의 원류는 제가 아는 한은 그리스 로마 문명 아닙니까? 모태가 그리스 로마. 그 서양 문명의 아, 진수죠.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려온 건데 그게 현대에 와서는 근대를 거쳐서 합리주의와 개인주의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러시아는 어떠냐? 그리스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시베리아를 그 1000년 2000년 전에 끝도 없는 길 눈은 하염없이 오지 춥지 먹을 건 없지 쳐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리스 로마가 그렇죠? 기원전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고 어, 러시아 영토에 사람이 산다고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한 게 AD 5세기경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동슬라브족들이 모피를 찾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냥 고립돼서 거기 남았다. 아니면 그 바이킹족들이 또 모피를 잡으러 구하러 왔다가 남았다. 어찌됐건 거기 와가지고 못 나가니까 이제 유럽까지 가려면은 그 뭐 가다가 얼어 죽고 옛날에는 오직 추웠겠어요. 지금도 6개월이 겨울인데 그래서 5세기경에 이제 사람들이 좀 특히 모스크바 또는 키예프 지금 우크라이나 이쪽에 그쪽에 좀 살만하니까 거기에 모여 살다가 제대로 이제 우리가 국가 같은 걸 생각할까? 그게 AD 10세기 말 AD 10세기 말이면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뭐 고조선을 거쳐서 국가가 형성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고려 말 정도 되죠. 러시아는 그때까지 국가가 제대로 없었어요. 998년에 블라지미르 대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테면 이제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죠. 유럽도 갔다 오고 뭐 저기 이스탄불도 콘스탄티노플도 갔다 오고 뭐 로마도 갔다 오고 야 이게 가보니까 굉장하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교를 이슬람 카톨릭하고 좀 다른 그런 러시아 정교를 받아들이고 국가 힘을 막 육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124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 몽골군이 쳐들어와요. 산이 없으니까 그냥 막 모스크바까지 쳐들어와서 그 모스크바 일대의 이 귀족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 지금 같은 도시 국가들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240년간 지배하죠. 1480년까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리스 로마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종자는 유럽 사람들이니까 뭐 유럽처럼 생겼는데 막 국가가 형성될 쯤에 누가 몽골이 들어와서, 몽골은 아시아 국가 아닙니까? 몽골이 240년 동안 지배 계급들을 다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양적 사고가 많이. 그래서 15세기 말에 러시아가 이제 국가로서 2반 3세 4세가 몽골을 몰아내고, 얼마나 15세기 AD 그때 국가가 형성됐으니까 얼마나 지진합니까? 로마 그리스는 수천 년 전에, 프랑스, 영국, 게르만, 유럽에서는 15세기 말에 국가가 형성됐는데 제국이 되는 데는 얼마 안 걸렸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 제국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대한민국 대한제국이라고 고종 황제께서 1897년도에 광무 뭐 연호 쓰고 했지만 제국입니까? 살아보려고 몸부림이지. 러시아 제국이 됐잖아요. 1812년에 국가가 만들어지고 불과 200년 300년 남짓해서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긋죠. 유럽의 최강자가 프랑스의 누굽니까? 나폴레옹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평정하고 영국하고 이제 러시아가 남았어요. 그렇죠? 영국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니까 조금 잠시 보류. 영국만 이제 점령하면 유럽을 다 제패하는데 영국은 잠시 보류하고 우선 저 큰 곰 러시아를 빨리 가서 몇 달 만에 점령해야 되겠다. 1812년 6월 달에 60만 대군이 모스크바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졌습니까? 나폴레옹. 57만 명이 죽습니다. 겨우 3만 명이 겨우 황제 모시고 도망가죠. 그게 러시아에서 말하는 소위 제1차 조국 수호 대전쟁.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큰 놈을 하나 때려치면 작은 나라는 다 이기는 거 아닙니까? 동네 싸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폴레옹을 물리치니까 세계 제일 강자가 누구죠? 러시아가 된 겁니다. 1812년에. 그리고 이제 파리도 뭐 프랑스를 이제 점령해 버린 거죠. 그게 파리에 유학을 가고 이제 그때부터 파리 유럽 문화를 수입하는데 1799년에 누가 태어나냐? 푸시킨이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푸시킨, 위대한 천재, 러시아의 최고의 푸시킨이 1799년에 태어납니다. 나폴레옹이 막 유럽에 힘을 얻고 있을 때 여러분이 러시아 뭐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푸시킨은 성이고 성을 말하니까 이름을 말해야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알렉산드로 알렉산드로가 이름이거든요. 세르게이가 아버지 이름이고. 근데 그 푸시킨이 1799년에 태어나서 1810년에 나폴레옹을 물리치고 그때 푸시킨이 13살인가 됐는데 이 친구가 불어 공부를 합니다. 이제 프랑스가 러시아에 졌으니까 일기를 불어로 쓸 정도의 천재입니다. 푸시킨이. 금방 배워가지고 불어를. 위대한 천재죠. 푸시킨이. 불어로 일기를 쓸 정도로 그랬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이제 러시아는 못 말리는 나라가 됐죠. 수천 년의 그리스 로마 문명을 가진 유럽 국가들을 일거에 제패하고 나서 푸시킨을 비롯해서 다사입스키를 비롯해서 뭐 돌스토이 뭐 차이콥스키 못 말리는 위대한 예술가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물어요. 우대사 어떻게 러시아가 갑자기 짧은 순간에 제국이 된 거요? 저도 아직 연구를 많이 못했지만
저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러시아는 포텐셜 에너지가 컸어요. 그 엄혹한 자연 환경과 외적의 침입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잠재적 에너지는 엄청난 거였어요. 어느 날 뭐 200년, 300년 동안에 된 건 아니다. 이 공동체 정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 다 얼어 죽어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짐승을 한 마리 못 잡으면 그냥 일가족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또는 부족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의 정체성이 공동체 정신이다. 가혹한 자연 환경, 외침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미르,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똘똘 뭉쳐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미르라고 하는 거죠. 미르란 말이 러시아 말로 말하면 우주이기도 하고 평화이기도 해요. 러시아에 블라지미르라는 말이 많거든요. 푸틴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블라지미르. 아버지는 블라지미르. 그래서 푸틴 대통령 이름을 길게 풀네임은 블라지미로비치 푸틴입니다. 제가 러시아 뭐 쌍떼에서 공부 좀 했다고 신임장 제정하는 날 푸틴이 딱 앞에 서 있더라고. 라바로프 외교장관하고 우샤코브 외교보좌관이 있고 제가 이제 정장하고 딱 가서 이제 신임장을 딱 제정해요. 국가 원수한테. 그래서 제가 저녁 내 이제 러시아 말을 연습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대개는 영어나 불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아너블 뭐 프레지던트 이런데 저는 이제 러시아 좀 안다고 제가 러시아의 최대 존칭어는 뭡니까?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그게 상놈 아닙니까? 아니 감히 아버지 이름을 입 밖에 내? 러시아는 아버지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는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아니라 블라지미르의 아들 블라지미르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발음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딱 갔다가 블라즈미로비치 푸틴 툴라미나 발차이시스체. 요즘 발음이 좀 엉터리입니다. 말을 잘 안 쓰니까. 그 말은 당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푸틴이 나를 딱 노려보더니 노려본 건 아니겠죠. 난 노려본다고 해서 눈이 매서워요. 러시아 말로 계속 이제 대꾸를 하더라고. 다른 대사들은 그냥 주고 저한테는 말을 계속 러시아 말로. 이놈이 러시아 말 좀 하는 놈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 하는지 당최 내가 알아듣지 못하겠어. 대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눈치는 있어가지고 정치를 하면 눈치만 발달해요. 나한테 욕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라쇼 오치는 하라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한테 욕하지 않았더라고요. 한국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내 대통령한테 안부전하고 그래서 내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는데 공동체 정신 블라지미르가 블라지는 점령하다. 미르 세상을 또는 평화를 러시아의 이름에가 비밀이 담겨 있죠. 미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저기 만장일치 배체라고 하는 건데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비에트보다는 짜르즘이 더 어울려요. 나라가 크고 민족이 155개 민족이 얼마나 다스리기 어려워요. 우리는 쬐끄만 나라에도 뭐 경상도 전라도 이래 갖고 뭐 서로 러시아 정치인들이 저한테 늘 농담해요. 서울에서 부산이 얼마나 뭐냐고. 한 400km 좀 넘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400km는 탄 고향입니다. 홈타운이. 홈타운. 40도 보다도 더 밑으로 안 내려가면 추위가 아니고 뭐 술은 40도가 넘어야 술이고 뭐 사자고 관련이 많은데 400km는 한 고향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농으로 고향 놈들끼리 왜 그렇게 싸워? 저한테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400km면 다 고향인데 러시아는 그렇게 큰 나라니까 이 중앙 집권 만장일치제 그래야 큰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정체성이 뭔고 하니 공동체 정신이다. 저거는 뭐 우윤근이가 한 게 아니라 기연설하고 한국 외대 러시아과의 명예 교수님이 이렇게 분석했는데 저도 공감을 해서 어그리
fully understand. 내가 100% 이해한다. 저런 정신이 러시아의 공동체 정신이다. 그리고 또 러시아의 하나의 특징은 정교입니다. 러시아 정교. 소비에트 때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었죠. 스탈린이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스탈린이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종교 말살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이념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러시아로 되면서 푸틴도 종교의 신자입니다. 러시아 정교를 이해해야 러시아를 이해한다 할 정도로 러시아 정교가 아주 깊숙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배어 있는데, 그 정신은 이제 몇 가지로 뭐 위로부터 외래 문화, 외국에서 가져온 거죠. 콘스탄티노플 로마에서. 그 전에는 이제 그냥 태양 또는 나무, 대지 뭐 여기다가 신이라고 받들었는데, 이제 러시아 정교는 외래 문화를 수용해서 황제가 또 우위에 섭니다. 이 종교 대주교보다도. 그리고 이제 비잔틴 문화에다가 헬레니즘 문화, 미학적, 그래서 이콘, 내일 모레 뭐 서울 이콘 전시회 합니다만 처음으로 이콘이라고 뭐 성모상이랄지 이런 것들,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다 나무에 새겨가지고 그림으로 다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오소독스니까 근원적인 해석, 원시 크리스트교 같은, 그리고 또 슬라브의 전통적인 이교, 뭐 대지 숭배, 어머니, 어, 뭐 구원의 여신상, 약간 신비주의 같은 그런 것들을 띠고 있는데, 이 러시아 정교가 굉장히 러시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제가 러시아 성당을 한번 방문했어요. 부활절 미사를 본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죽을 뻔했어요. 3시간 동안 의자가 없어요. 다 서 있어야 돼요. 3시간 동안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외국 대사니까 이제 의자를 누가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앉았어요. 그랬더니 서 있는 할머니가 저를 계속 앉아 있다고 노려보더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또 일어났어요. 2시간 되니까 또 다리가 저래 가지고 또 앉았더니 할머니가 또 저를, 할머니가 꽂고 있어 가지고 3시간 동안. 함부로 갈 데가 아니구나. 그 정도로 신실합니다. 서서 아카펠라, 악기가 없어요. 다 육성으로. 얼마나 진지하고 이 성스러운지 몰라요. 카톨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만 성호가 좀 다르고 또 의자란 게 없어요. 신 앞에서 예배를 미사를 지금 무슨 불경스럽게 앉느냐 이거죠. 다 서서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목소리가 하느님이 물려준 건데 무슨 악기 연주를 하느냐. 그 러시아에 아주 굉장히 순박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러시아 미래는 뭐 아까 제가 서두에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한반도 통일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과 북한의 평화적인 긴장 완화, 통일을 누가 제일 바랄까? 제가 이런 주제로 러시아 학자들과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바로 전혀 0.1초도 머무르지 않고 러시아다. 중국하고 미국은 아니야. 중국하고 미국은 너희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아요. 러시아야말로 한국과 북한 또 동북아의 긴장 완화를 바라고 있다. 왜냐? 러시아의 보탬이 되니까. 러시아 경제 개발하고 러시아 미래를,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우리가, 특히 남한, 대한민국이, 그것은 제가 러시아의 많은 고위 정치인들, 학자들 거의 일치된 견해였어요. 러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힘이 세고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데, 러시아는 굉장히 속마음은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북극 항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시베리아 개발에 가장 부담이 없는 나라가 중국,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통일 관련해서도 러시아를 잘 앞으로 뭐 이용한다는 거 어폐가 있고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전 지금도 민간인 신분이지만 러시아 사람들하고 자주 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하고도. 코로나가 아니면 몇 번 가려고 했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그게 현실에 이해하고 일체예요. 러시아 발전을 위한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러시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뻗어갈 데가 없잖아요. 극동 개발에 우리가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옛날에 발해가 그쪽에서 많이 활동도 했고,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한 지역이기도 하고, 우리에겐 낯설지 않은 동네입니다. 연해주랄지 극동 개발에. 러시아는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 인구가 3억이 넘어요. 시베리아의 인구가 7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거기 조그만 데도 3억이 넘어요.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정치학자는 한국인들이 좀 많이 와서 자치주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공공연하게 있어요. 그래서 동북아 세력 균형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동방경제포럼을 왜 하겠습니까? 푸틴이 와서. 제가 생각에 상당 부분은 중국 견제용이다. 1860년에 중국 땅을 조약으로 뺏어왔으니까. 그 세력 균형을 하는데 한국이 가장, 일본은 지금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구릴열도. 일본은 또 이 패권을 겨루는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 미래, 러시아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한반도의 평화고 동북아 세력 균형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감히 주제넘게 뭐 학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해양 국가들, 미국, 일본, 영국, 해양 국가와 대륙 국가들, 중국, 러시아, 그 사이에 부딪히다 우리가. 지금도 해양 국가와 대륙 국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해양 세력과 대륙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 그 사이에 우리는 잘못하면 샌드위치지만 잘하면 우리가 부딪지, 세력 균형을 우리가 해주만,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 무엇보다도 부존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요소수 사태도 일어나고, 그래서 러시아는 에너지 부국입니다. 가스만 하더라도 이제 남북 관계 때문에 우리가 원활하게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지만, 한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력, 그것도 눈에 보이게 해서는 안 돼요. 큰 나라를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외교 한다고 그냥 장사 속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개인의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국가도 마찬가지. 너무 속을 드러내면 안 돼요.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러시아 같이 큰 나라. 우리는 외교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많아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대사 시절에 뭐 슈레더 수상하고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독일 수상. 한국 처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그래서 그 결혼식에도 제가 갔습니다만은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굉장히 롱텀으로 일관되게 전략적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스트리아 외교장관하고 핀란드 외교장관이 나눈 대화 하나를 제가 소개할게요. 제가 그 대화에 끼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핀란드가 조그만 나라예요. 러시아 옆에. 큰 곰 옆에 조그만 고양이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늘 괴롭잖아요. 큰 나라 옆에. 오스트리아는 중립 외교를 잘하는 나라예요. 그 두 외교장관이 나눈 대화를 제가 소개하자면,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이 물었어요. 핀란드 외교장관한테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하지?" 그랬더니 핀란드 외교장관이 정말 아주 명언을 했어요. 러시아는 말이지 일관되게, 일관되게 또 정직하게 속이면 안 된다. 금방 알아차린다. 일관되게 정직하게 but 그러나 brave 그러나 용감하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정답이구나. 러시아를 이 큰 나라를 상대하는 법은 일관되게 그다음에 이 속이면 안 돼. 말을 잔재주를 부리면 안 돼. 속이지 말고 차라리 불리한 얘기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정직이란 용어가 뭐 정확하지 않지만 일관되고 정직하게 그 말은 그냥 잔재주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감하게 대들어야 된다. 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러시아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한국과 러시아는 그 여러 가지가 보완제입니다. 서로. 러시아는 큰 땅이 있고 또 기초 과학이 발달했고 뭐 자원이 많고 우리는 기초 응용 과학이 상용화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응용, 상용화, 4차 산업에.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궁합이 잘 맞을 거예요. 제가 대사 시절에 FTA를 맺으려고 무진장에 노력했습니다. 우리 한국과 러시아 FTA를 맺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푸틴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도 FTA를 러시아하고 합시다. 러시아 그 뭐 고위 관료들을 만났는데 러시아가 이제 늘 이제 두려워해요. 한국에 대한 신뢰가 없어. 쟤들 우리 거 다 빼내 가면 어떡하지? FTA 선수가 한국이라는데 우리 재료를 다 가공했고 우리한테 비싸게 팔아는 게 우리는 그럼 뭐야?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러시아의 총리, 부총리, 국회의장한테 우리가 FTA를 맺은 나라를 다 조사해 봐라. 어떤 나라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손해는 없는데 이득의 차이는 많을 거다. 어떤 나라가 어떤 부분에 더 이득을 얻었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손해 본 나라가 있으면 나한테 갖고 와라. 절대 손해 나지 않을 거다. 신뢰해라. 한국도 성장하고 러시아도 성장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만큼 이득을 내느냐 그 차이는 있을 것이다. 미국하고도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가 맨날 자기 손해난 부분 보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FTA 협상이 지금 이 상품 분야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는 지금 많이 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하고 FTA가 맺어지는 날 경제 동맹이 되는 거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동맹이 어려워요. 미국도 있고 뭐 국제 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러나 경제적으로 또 문화예술 체육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적 사고를 하니까 노래 뭐 조수미 노래도 엄청 좋아하고 장사익 씨도 불렀는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와닿습니다. 음악을 보면은요. 시간이 어떻게 시간표가 10분 정도 남았.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인 브릿지라고 뭐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류, 에너지, 조선, 서비스, 투자, 상품 한 2의 EU FTA 추진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FTA만 맺어지면 경제 공동체로서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10분 너무 정치 경제적 얘기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러시아는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건 문화예술입니다. 제가 젊은 날부터 빠져가지고 이제 결국 대사까지 하고 러시아 앞잡이가 됐는데요.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이라는 거 여러분이 보면은 소설을 시로 쓴 사람입니다. 시가 얼마나 괴로운 작업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소설을 시로 써버린 위대한 작가. 소설이 다 시입니다. 근데 그런 형태로. 그다음에 다스타옙스키에 대해서 누구는 그런 얘기해요.
까라마초프가 형제가 위대한 작품인데 그걸 평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평가를 했어요. 제 책이 독일어 번역판이 나와서 선물 오니까 나에게 이 책은 이전에도 이후로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고, 니체는 이 까라마초프가 형제를 보고 이 세상에서 다스타옙스키만큼 인간을 완벽하게 잔혹하게 해본 사람은 없다. 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고, 제가 무덤도 가보고 살던 집도 다 돌아보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읽던 성경책을 제가 대사로서는 처음으로 가서 어, 다스옙스키가 죽기 전에 안나한테 이제, 야, 내 그 성경 구절을 읽어줘. 그 책이 보관돼 있어요, 박물관에. 제가 가서 처음으로 외국 대사가 왔다 하더라고. 제가 읽어봤는데 삶에 대해서 러시아의 작가만큼 이 예리하고 통찰 있게 한 작가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의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이따 톨스토이 무덤이 나오는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무덤에 한번 가보면. 제가 모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가 놀러 왔길래 똘쏘이 무덤 가라고 했더니, 형 무덤에를 왜 가? 내가 그 박물관 가고 뭐 이래야지. 형 왜 그래? 갔다 와. 서울대 의과대학의 교수인데요. 갔다 와서 사진 찍고 요새 강의 자료로 쓰고 있더라고. 한번 기회가 되면 똘쏘이 무덤을 한번 여러분이 가보시고, 안톤 체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대사관 옆에 안톤 체홉이 결혼한 성당이 있어서 제가 성당도 최초로 방문했어요. 내가 안톤 체홉의 팬이다. 그 결혼한 성당에 갔는데, 안톤 체홉이 어, 병에 걸려가지고 안과 의사인데 이 크림반도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똘쏘이가 위문을 갑니다. 그 똘쏘이가 물어요. 야, 안톤, 너 글 좀 더 잘 써. 더 노력해. 너 글이 그게 뭐냐? 이렇게 이제 해요. 이 안톤 체홉이, 선배님, 제가 아, 몸이 좀 나면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런데 가면서 마지막 말을 해요. 안톤, 너 글이 그런데 셰익스피어 글보다 훨씬 훌륭해. 그거 잊지 마. 그리고 돌아갔다는 얘기했어요. 그건 뭡니까? 너가 세상에 가장 위대한 희곡 작가고 단편 작가라는 걸 똘쏘이가, 영국 사람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보리스 파스테르나 그 닥터 집하고 이 문학 얘기 하려면 끝도 없는데요. 하여튼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성경,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이게 에르미타시에 가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였거든요. 두 사람이 너무나 비참하고 병들고 고통 속에서, 그래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 그 점에서 둘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둘 다 밑바닥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속에서 신비하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하는 글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문학에 관심이 많으시면 정치, 경제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삶에 어쩌면 근본일 수도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쇼스타코비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2차 조국 수호 전쟁이 뭡니까? 히틀러가 유럽을 또 다 제패하고 영국하고 또 러시아 남았어요. 나폴레옹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어디서 망했습니까? 지금 세인트 피터스버그고 그때는 레닌그라드에 900일간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는데, 제가 이제 러시아를, 이 똘쏘이 무덤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우리 시골 말로 맷동 같이 생겼어요. 저기 위대한 문어의 무덤입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숲속에 살짝 있어가지고 굉장히 영감을 주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 그때 새로 시작된 길 했는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 또 보통의 잣대로 잘 수 없는 나라,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을 지닌 나라, 있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나라, 러시아 유명한
시인이 했는데요. 거기다 덧붙여서 제가 마지막으로 게르하르트 슈레더 수상하고 제가 좀 가까이 독일 총리하고 만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여러 번 만났고 독일 결혼식에도 갔는데 슈레더 수상에게 물었어요. 수상각가,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독일의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분인데 그랬더니 포트샤프트 엠버서더 우 너는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해? 그때가 발샤이 크다 큰 나라다 그랬더니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다 너처럼 이야기해. 러시아면 큰 나라. 그런데 우리 독일은 말이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히틀러가 러시아를 쳐들어가려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졌어. 왜 졌는지 알아?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야 100년 전에 나폴레옹이 졌는데 1812년 1943년에 우리가 또 졌어. 그거 뭐냐 러시아를 몰랐어.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가 알기 어려운 나라야. 한국은 쬐끄만 나라지. 한 100년 연구해. 게르하르트 슈레더 독일 전 총리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러시아를 아는 듯이 떠들었는데 결론은 한 100년 연구해야 할 수 있다. 저가 한 얘기는 거의 대부분 모르고 한 얘기다. 네,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죠.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독일이 이게 독일이 원전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의. 그래서 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러시아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굉장히 반대했죠. 심지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너희 나라의 에너지의 3, 40%가 넘을 정도 한 국가에 의존하게 되면 그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기밀부터 시작해서 그 관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독일이 나토의 핵심 국가 아닌가요? 그런데 거의 40% 이상을 어, 그 의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메르켈이라는 수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한테 16년 이번에 이제 물러나면서 16년 난 동독 여자야. 딱 한마디 너보다 러시아를 훨씬 더 잘 알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우리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뭐 러시아의 의존도가 거의 없어요. 거의 너무 없는 거죠. 사실은 전부 다 뭐 카타르 또는 뭐 셀게스는 미국에 우리 에너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의존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변화가 필요하고 러시아가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러시아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어렵다. 그러나 경제에는 저 이득이 되면 그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그럴 정도 우리는 아예 자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나라든 에너지의 이 다변화가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뭐 러시아의 전적으로 독일이 어떤 나라인데 그걸 모르고 40% 우리 같으면 난리 나지. 러시아에 40% 의존하다가 먹히는 거 아니에요?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의 경우를 잘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강국이 돼야지 우리도. 독일은 강국이거든요. 미국 눈치도 안 보고 뭐 러시아 눈치도 안 보고. 그래서 저는 에너지 안보보다도 에너지의 다변화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다 팔아야 돼요. 그게 더 큽니다. 중국 견제용보다는 우리 무슨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항공모함도 뭐 어디도 팔고 뭐 무기도 팔고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중국 견제용보다는 그 목적이 훨씬 더 크다. 경제적 욕구가 강합니다. 네. 이제 무기는 뭐 지금 무기에 가장 강력한 건 핵무기거든요. 핵무기. 다른 무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러시아가 핵무기를 저한테 뭐 저희 나라에 전수하지는 않고 미국
미국하고 러시아가 전략 핵무기가 뭐 어림잡아서 6,000기 정도 된다고 해요. 6,000에서 7,000. 중국이 한 5, 60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공되는 그런 것들이 중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핵무기가 있는 나라니까요. 중국도 전략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런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러시아의 뭐 우리 서구 민주주의 또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은 뭐 아직 멀었죠. 사실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 부패랄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슈레더 수상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슈레더 수상이 푸틴하고 아주 친구처럼 잘 지낸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러시아의 정치적인 부분을 말하자면 굉장히 뭐 후진적이죠. 그거는 뭐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러시아는 유럽을 지향하니까 유럽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요. 다만 지금은 러시아가 이 정치 체제가 이제 소비에트에서 불과 이렇게 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지가 불과 한 세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단시간에 서구와 똑같은 정도의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러시아 특유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155개 민족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권위적인 체제가 아니면 나라 유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소양이랄지 민주주의 교육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역대 정부가 관심을 다 가졌습니다. 방법이나 이 뭐 형태는 좀 달랐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좀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았는데 워낙 남북 관계가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원산으로 해서 가는 노선보다는 개성을 통해서 이 신의주 쪽으로 중국이 영향력이 이제 급속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 노선이 좀 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TCR 베이징을 통해서 예카제린부르크 러시아로 가는 거하고 신의주를 통해서 또 시베리아 어, 블라디로 연결되는 노선이 좀 더 중국이 또 북한을 설득하는 데 좀 유리하다. 그런 쪽 노선이 조금 더 유력하게 검토되지 않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좀 긴장 완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다. 늘 발목을 잡고 있다. 결정적으로 그런 상황에 검토는 지금 많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군데서 뭐 많은 그 연구가 돼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 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비핵화를 지지한다. 그리고 또 북한에 혹여라도 뭐 핵물질이 있거나 그런 폐기하는데도 러시아가 앞장서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라바로프라고 노련한 러시아 외교장관이 있습니다. 15년 넘게 외교장관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러시아 정부가 우리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해서 고맙다 그랬더니 잠깐 너 말이 틀렸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러시아 외교장관이 저한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야.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이게 비핵화. 중국은 어쩔 수 없어요. 일본, 한국, 북한 전부 다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법은 육자회담. 미국, 중국 너희들끼리 하지 말고 육자회담에 나도 끼워줘. 이런 방식입니다. 비핵화의 의지는 중국보다 훨씬 확고해요.
그것은 러시아의 이득에 부합하니까. 러시아는 경제적 이득이 가장 체제 유지와 경제적 이득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푸틴의 이 정치 체제 유지, 또 경제 발전. 이 한국에 뭐 정치 체제 유지하는 데 한국은 별 이해관계가 없고 한국의 한반도의 비핵화가 돼야 한국과 한반도와 손잡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육자 회담을 늘 이야기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꼭 끼어다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건 러시아 이득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가까운 원인으로서는 소비에트 체제입니다. 생산성이 없는 공산주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짜르짐이 무너지고 바로 민주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로 했다면 크게 발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강국 아닙니까? 뭐 과학도 발전했고 경제 전투기를 뭐 독일보다 더 많이 생산할 정도로 생산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산주의가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러시아의 발전을 가장 크게 저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이제 뭐 제일 근본적인 건 그 시스템의 문제죠. 시스템이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시장 경제를 위해서 뭐 개혁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더딥니다. 그게 이제 소비에트 체제가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어서 부패하고 관료들이 아직도 부패하고 또 어떻게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뭐 부정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뭐 게으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고 체계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냥 뭐 소득 12,000불, 13,000불이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 또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왜냐? 우리는 뭐 4만 불, 3만 불이지만 먹고 사는 거 잘 먹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경쟁이 너무 심하고. 러시아는 모스크바만 벗어나면 집 아무 데나 통나무 짓고 삽니다. 기름하고 전기세가 서울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빵값은 제가 2만 원을 가지고 우유하고 빵을 샀더니 일주일 먹겠더라고. 그래서 주관적인 만족도는 훨씬 높습니다. 땅이 높기 때문에 어딘지 가서 통나무 짓고 살면 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너무 큰 나라니까 그게 주는 장점도 있지만 원래 이제 좀 그 인간이 발전하려면 나라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따뜻해도 안 되고 적당한 위도상에서 경쟁이 있어야 이게 발전한다고 하는데 그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뭐 정치 시스템이 좀 더 또는 경제 시스템이 좀 더 선진화, 상용화 할 일이 많은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이 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치 체제를 이렇게 바꾸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건 누구도 뭐 이야기하기 어렵고 경제 발전 시스템은 한국 그 여러 가지 러시아에서도 탐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러시아하고 중국은 지금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견제해야 되고 일본 해양 세력을 그래서 음, 특히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완전히 동맹입니다. 완전한 동맹이죠. 또 경제적으로도 두 나라의 교역량이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외형적으로. 속마음은 야, 옆 나라가 이렇게 패권을 지니까 괴롭지만 내색할 수가 없어요. 쿠릴 열도 아베가 러시아를 한 27번 왔나요? 말도 못하게 많이 왔어요. 많이 만났어요. 푸틴을
20번이 넘게. 올 때마다 쿠릴 열도,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때 그게 넘어간 건데 이제 평화 조약으로 하고 그 내놔라. 동방경제 포럼에서 연설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앞에서 바로 푸틴 연설하고 아베가 우리 이제 평화협정으로 하자. 그거 다오. 푸틴이 아주 노래네. 그렇지. 그거 하자. 평화협정 하자. 오케이 하고 내부적 실무적으로는 그 땅은 죽어도 못 줘. 이거거든요. 러시아 국민 100%가 다 알고 있죠. 이 땅은 일본에 못 준다고.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군사 휴의도 해요. 간혹 비행기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까지도 러시아와 중국은 뗄 수 없는 지금 상태는 불가분의 관계고, 다만 내부적으로 이제 중국이 아주 커지면 러시아가 미국하고 손잡을지도 모른다. 뭐 이게 이제 호사가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러시아, 소련이 클 때는 키신저가 외교를 해서 중국을 손잡고 러시아를 쳤지만 이제 김진명의 소설에도 나오죠. 저 소설을 재밌게 읽었는데 중국의 이제 경제적 힘이 커지고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이제 지키려고 한다. 그럴 정도로 되면은 미국이 야 중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러시아다. 손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뭐 그 우리 미래 이 외교에서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은 중국과 러시아는 뗄 수 없는 관계로 갈 거다. 왜냐하면 미국, 일본, 호주, 뭐 또 영국까지 요 해양 세력들이 손을 잡고 이제 동맹을 맺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국 꽉 손잡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변 국가들이 우선은 뭐 유럽이 굉장히 많이 이제 주변 국가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사실은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는 이제 굉장히 러시아하고 친러 국가인데 거기마저도 이제 뭐 약간 뭐 이탈의 조짐이 보인다거나 러시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들 가장 친러 국가 중에 하나가 벨라루스인데요.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계속 이제 CIS 국가들에 대해서도 계속 뭐 경제 원조랄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인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중국입니다. 중국 역시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소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많은 경제 원조를 하고 있어요. 무기가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돈을 자꾸 많이 뿌리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어려운 형국에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변 국가들이 힘 있는 서방이나 러시아,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